자, 거기에 그 세 번째 보면은 작용하는 아중의 분포 상태에 따른 분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그 집중하중이 있고, 이건 나중에 이제 보를 해석할 때 우리가 주로 하는데, 집중하중이라고 했어요. 집중하중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보를 갖다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중하중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집중하중은 얘도 아까 얘기했지만 대문자로 써요. 대문자. 집중하중은 대문자. 그러면 대문자는 아까 P나 W나 Q로 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집중하중은 P나 Q나 W로 다 이렇게 쓰는데, 집중하중이라고 하는 경우는 어느 한 점에 국부적으로 집중해서 작용되는 하중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러한 보가 있어요. 보가. 이러한 보가 있으면은 여기서 집중하중이다라고 하는 게 되면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 500kN이다 이렇게 쓰면은 이게 집중하중이에요. 이렇게 요 점에 500kN이라는 힘이 작용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집중하중.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기호로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호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점에 어느 한 점에 국부적으로 집중으로 작용되는 하중을 집중하중이라고 하는데, 대문자로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이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쓰는 거를 집중하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분포하중이 나와요. 분포하중. 분포하중은 소문자로 쓰는 거예요. 얘는 기호를 쓸 때. 그 책에서는 그냥 아무 적이 없는데, 분포하중은 얘는 뭐라고 쓴다? 소문자로 쓴다. 소문자. 그래서 분포하중은 소문자로 쓰기 때문에 어떻게 써요? 여기에서 이 P자는 소문자로 쓰면 어때? 뭐 대문자나 소문자나 크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시험에서 분포하중은 이 Q나 W를 갖다가 소문자로 쓰는 거예요. 소문자. 자, 그래서 분포하중은 소문자로 써서 W 이렇게 소문자로 쓰게 되면 얘는 뭐라고 쓰냐? kN/m 이렇게 쓰는 거예요. kN/m. 소문자는 L분의 대문자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 알았어요? 요것도 소문자로 쓰게 되면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것도 우리가 kN/m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분포하중을 이렇게 소문자로다 이렇게 표기를 한다. 이렇게. 그러면 분포하중은 균일 분포하중이 있고 삼각형 전변 분포하중이 있고 불균일 분포하중이 있는 거예요. 책에 보게 되면 읽어보시면은, 자, 소문자로 이렇게 쓰는데, 먼저 무슨 분포하중에 뭐가 있다? 균일 분포하중이 있는 거예요. 균일 분포하중. 균일 분포하중이라는 것은 보의 전 길이 또는 일정한 우리가 구간에서 높이가 같은 것이 일정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균일 분포하중. 그러면 균일 분포하중은 어떻게 표기를 하냐? 이러한 보가 있어요. 이러한 보가 있으면 보의 전 구간에 또는 일부 구간에 일정하게 높이가 일정한 하중이 작용한다. 다시 말해서 균일 분포하중은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이렇게 높이가 같아. 이렇게. 얘가 W Nm, 뭐 kN/m에는 Nm/m나 마찬가지야. 시험에서 이렇게,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균일 분포하중이야. 이렇게. 소문자 W를 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라고 하는 힘이 일정하게 작용되고 있음. 이런 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높이가 W를 말하는 거예요. 높이가. 자, 그러면 이러한 걸 어떻게 쓰기도 한다? 이런 거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시험에서는 이렇게 쓰기죠. 이렇게. 일부 구간 높이가 같으면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를 시험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게 되면 50 Nm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요 얘기는 바로 뭔 얘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메타당 50N이라는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음. 이런 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걸 균일 분포하중이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요거 이제 나중에 계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요게 만약에 2m다. 2m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얘를 집중하중으로 고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균일분포하중은 면적이 전하중, 전하중은 도심에 작용하는 거야. 알았어요? 이렇게 작용하죠? 이렇게. 그러면 이 면적이 얼마예요? 면적이. 높이가 얼마야? 높이가? 높이가 50뉴턴이라는 거예요. 뉴턴. 알았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2m. 그러면 여기 2m, 메타당 50뉴턴이 일정하게 작용하는 거니까 면적이 어떻게 돼요? 2m 곱하기 50 요거 하게 되면 이 면적이 나오겠지? 그것이 요거에 중앙에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중앙에. 알았어요? 중앙. 면적이 전하중. 전하중은 도심에 작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50에다가 얘를 곱하면 100이죠? 100. 그래서 이거는 100뉴턴이 조거의 중앙에 집중으로 작용한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의 중앙에 요 면적 50 곱하기 이거 봐봐요. 이건 WL이나 마찬가지. 이거.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높이가 얼마야? W. 길이가 얼마예요? L입니다. 그러면 W가 뭐야? 뉴턴/미터. 길이가 얼마예요? L. 미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뭐야? WL은? WL이 되겠지? WL. 이렇게 되는 거예요. WL은 뭐나 마찬가지야? 전하중이나 마찬가지죠. 전하중. 그래서 요거는 대문자 W.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대문자 W. 알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거는 우리가 요 중앙 WL 이렇게. 그래서 면적이 전하중, 전하중은 도심에 작용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는 얘는 어떻게 돼요? W 곱하기 L에서 이거의 중앙에 대문자 W.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알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문자 균일분포하중은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삼각형 전변분포하중이 있어요. 삼각형 전변분포하중. 삼각형 전변분포하중. 이렇게 직선적으로다가 힘이 증가되는 하중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부가 있으면 이렇게. 그러면 최대 분포하중이 얼마야? 높이가 높은 게 큰 힘이 작용한다는 거야. 여기가 제일 높죠? 그래서 여기가 제일 높기 때문에 여기가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W0 뉴턴/미터 이렇게 되는 거야. W0 소문자로다가 W0 뉴턴/미터. 이렇게. 그럼 요거하고 똑같은 게 뭐야? 요거하고 똑같은 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잘 이해 안 돼도 되는 상관없는데 지금은 이렇게. L입니다. 이거. 분포하중은 뭐라 그랬어요? 면적이 전하중. 전하중은 센트로이드, 도심에 작용한다. 도심에 작용한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거 면적이 어떻게 돼? 면적이. 삼각형이니까. 요거의 면적이 어떻게 돼요?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네모가 나오지? 삼각형이니까 어떻게 돼요? 둘로 나눠주면 되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지. 삼각형의 면적. 그것이 어디 작용한다? 삼각형의 도심은 여기에서 3분의 1 되는 곳이 여기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짝 해서 요거. 이렇게 하면 분포하중이 없어지고 얘가 힘으로다가 돼서 W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분의 W0. 알았어요? 이렇게. 면적이잖아.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지. 요것이 여기에 3분의 1 되는 점에 집중으로 작용한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이꼬로 한번 해볼까? 이꼬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는 얼마? 얼마예요? 여기서 여기는 얼마? 3분의 1의 지점에 작용하는 거나 이러한 보는 이러한 얘기나 같다 이거야. 같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풀 때는
분포하중은 면적이 전하중, 전하중은 도심에 작용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는 삼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분의 W0L가 여기서 3분의 1 되는 곳에 집중으로 작용한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쉽죠. 이렇게. 나중에 보에서 또 배우니까 일단 여기서 분포하중이라고 하는 경우는 균일 분포하중이 있고 삼각형 전변 분포하중이 있고 불균일 분포하중이 있어요. 불균일 분포하중.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적분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뒤에서 하는데 불균일 분포하중. 울뭉들뭉. 얘가 이제 불균일 분포하중 해볼까? 이거 먼저 표기를 하면. 불균일 분포하중이 있어요. 불균일 분포하중. 불균일 분포하중. 얘는 어떻게 되냐는 거냐면 이러한 보가 있을 때 울뭉들뭉.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불균일 분포하중이에요. 불균일 분포하중. 어? 뭐 곡선적으로다가 2차 함수, 3차 함수 개념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 이렇게. 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중에 적분해 갖고 문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시험에서 많이 안 나오고 이런 것만 나오면 돼요. 이렇게 균일 분포하중하고 삼각형 전변 분포하중만 잘 하면은 나중에 뒤에서 보에서도 거의 시험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높이가 일정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균일 분포하중이야. 높이가 일정하게. 알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점진적으로 힘이 증가하는 식이 되게 되면 이거는 삼각형 전변 분포하중. 이렇게. 그래서 그 종류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지금 종류를 하는 거니까 계산 문제보다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자, 거기 봐봐요. 집중하중. 재료의 한 점에 모여서 작용하는 하중을 말한다. 국부적으로다가 한 점에 집중하는 하중은 작용을 말한다. 분포하중은 재료의 어느 넓이, 어느 길이에 걸쳐서 작용하는 하중을 말하는 것으로서 분포 하중에는 같은 크기로다가 분포되는 균일 분포하중과 위치에 따라서 크기를 달리하는 불균일 분포하중이 있다. 이런 거 알아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작용하는 하중의 방향에 따른 분류, 인장하중, 압축하중을 우리가 축하중이라고 하고 세로하중이라고 하고 전단하중, 굽힘하중을 가로하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뭔 말이냐? 이걸 이해를 해야죠. 자, 그러면은 거기 인장하중이나 압축하중을 축하중이다. 당연한 얘기죠.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텐사일 로드라 그랬죠. 텐사일 로드. 어? 텐사일 로드. 이렇게. 또 이거하고 반대되는 압축하중은 컴프레시브 로드 이렇게. 이거는 인장하중, 얘는 압축하중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인장하중이나 압축하중은 이게 바로 뭐냐 하게 되면 액시얼 로드. 축하중이다. 축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이런 얘기 알았어요? 그래서 인장하중이나 압축하중은 우리가 인장하중이나 압축하중은 축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이다. 그러니까 축방향. 알았어? 그래서 축방향 하중이다. 축방향 하중이다. 그래서 액시얼 로드다. 액시얼. 액시얼 로드다. 이렇게. 액시얼 로드. 이렇게. 거기에서 축방향, 축하중. 이건 이제 축방향 하중. 뭐 이거는 축하중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축. 이렇게. 축하중. 축방향 하중, 축하중. 이렇게. 액시얼 로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축하중이다. 이렇게. 축방향 하중이죠. 축방향 하중. 이렇게. 그러나 거기에서 전단하중이나 굽힘하중은 가로하중이다. 가로하중. 이렇게. 가로하중이라는 건 뭐를 말하는 것도 이것도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은 여기서 가로하중이다 그랬어요. 전단하중. 전단하중이나 또 우리가 무슨 하중이야? 굽힘하중. 힘하중이니까 굽힘하중. 이런 거는 우리가 가로하중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안 맞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봤을 때 가로하중이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건 액시얼 로드라고 하고 전단하중이나 굽힘하중 같은 경우에는
구피마중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러한 보가 있을 때 이게 구피마중이야. 밴딩 로드 이렇게. 이렇게. 알았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다 가로, 이거는 가로 하중보다도 얘는 무슨 하중이야, 이거는? 세로 하중이죠. 가로, 세로. 알았어? 이렇게. 그럼 거기에서 지금 뭐야? 심하중을 가로 하중이라고 한다. 전단 하중을 이렇게, 전단 하중이나 우리가 심하중을 가로 하중이라고 한다. 이런 말은 많이 안 써요. 알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는 이런 경우를 또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우리가. 이게 뭐야, 이게? 가로야? 이게 세로죠? 어때? 가로, 세로.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축방향, 축하중이면서 이게 뭐라 그래, 이거를? 인장. 세로하중이라 하지, 세로하중. 이게 세로야? 가로, 세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축방향 하중이다. 근데 이거를 많이, 그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게 돼,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 거지? 인장하중을.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놓을 수 있지? 그러니까 축방향이다, 세로다, 가로다라고 하는 경우는 여기에서는 많이 안 써. 알았어? 이렇게. 다만, 왜 이렇게 놓으면 이것도 인장하중이잖아. 이렇게. 이것도 인장하중. 그러니까 물체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가로다, 세로다라고 하는 경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알았어요? 이렇게. 요거를 잘 알아두시면.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이 전단하중도 마찬가지야. 전단하중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가로하중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전단하중을 당연히 놓게 되게 되면 이거는 전단하중을 가로하중이라고 한다. 가로하중. 가로하중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 전단하중이 이렇게 작용하게 되게 되면 이 면이 전단면이 그러니까 접선 방향 이렇게 면이 가위로 자르는 것 같이 단면에 대해서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우리가 잘라지는 거기 때문에 미끄러움의 하중이라고도 얘기를 해. 미끄러움.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파괴된다고 보는 거야. 이게 알았어요? 이렇게. 이것이 전단하중. 전단하중. 전단하중을 우리가 이제 접선 방향의 하중이다. 이렇게 단면에 대해서 평행하게 작용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여기에서 이거는 축방향 하중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게 가상 파괴면에 대해서 노멀하게 이렇게 수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는 게 응력 해석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인장 하중이나 압축 하중을 우리는 이렇게 수직 응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단면에 대해서. 축방향에 대해서 축선 방향에 대해서 잘라지는 면하고 이 작용하는 힘이 직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직 응력 하게 되면 인장 응력과 압축 응력을 만드니까 나중에 응력 해석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보면은 인장 하중, 압축 하중을 축하중이라고 하는 경우는 맞는 거고 또 우리가 세로 하중이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힘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놓느냐 이렇게 놓느냐에 따라서 가로 세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지만은 일단은 인장 이렇게 놓게 되면은 우리가 가로 세로 하중이다. 전단 하중과 심하중을 가로 하중이라고 다 한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 세로 하중은 지워. 세로 하중은 알았어요? 세로 하중 지우고 그 밑에도 가로 하중도 지운다. 가로 하중도 그렇게. 그거는 이제 이거를 갖다 물체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가로 세로가 바뀌기 때문에 가로 하중, 세로 하중 이렇게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인장 하중이나 압축 하중은 액시얼 로드 우리가 축하중이다, 축방향 하중이다 이렇게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자, 알아두시면. 자, 거기 보면은 1-2를 봐요. 1-2. 응력과 변형률 이렇게 나오죠. 응력과 변형률 이렇게. 요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응력과 변형률이 이제 재력학의 입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응력과 변형률 하게 되면 응력을 뭐라 그랬는데 알았어요? 스트레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이제 건축과 다니는 학생들은 응력을 응력도라고 돼. 응력도. 근데 우리가 응력이라고 우리가 이제 재력가에서는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먼저 요거를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응력이 중요하니까. 자, 응력의 종류를 크게 나누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게 심플 스트레스 개념에서는 세 가지로 대수별 나누는 거예요. 자, 구분은 응력이 뭐냐? 응력이 뭐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 응력에서. 이렇게 응력.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말로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책마다 다 공식이 달라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책에 있는 기호를 중시하되 여기서 W를 썼다, P를 썼다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우리가 유념하셔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우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먼저 응력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를 응력이라고 하냐? 이거 잘 알아둬야 돼요. 자, 우리는 이걸 봐요. 이러한 재료가 있어요. 이러한 재료가 있으면은 재료를 축방향으로 다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잘 알아둬야 돼요. 이거 응력 해석을 이거.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물체에 대해 하나만 잘 알아두면 돼요. 이러한 물체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게 무슨 아중이라 했어요? 인장아중이죠? 인장아중. 잡아다니니까. 인장아중이면 재료를 잡아다녀서 늘어나게 하는 아중이 인장아중이에요. 그럼 인장아중을 우리 눈에 보여요. 예를 들어서 얘가 1000뉴턴이다. 1kN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힘을 갖고 문제를 푸는 거야. 이렇게. 그러나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요. 요거. 우리는 문제를 풀 때는 이걸 갖고 문제를 푸는데 이거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힘을 뭐라고 하냐게 되면은 이거는 외력이라고 그래요. 외력. 알았어요? 얘를 뭐라, 얘 통칭해서 얘를 뭐라 하는데 눈에 보이는 힘을 뭐라 그래요? 외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외력. 알았어요? 외력. 자, 그러면 이 재료가 이 힘이 딱 작용하잖아요. 이렇게 천천 작용하죠. 그러면은 이것이 만약에 이 재료가 이 외력에 저항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괴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재력학은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이러한 힘이 작용하게 되면 최소한도 우리가 평형 조건을 고려해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자, 크기는 관계없어요. 일단은 이렇게. 다만 이거를 갖다가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자르고 어디를 자르더라도 이 힘과 어떻게 돼야 돼요? 평형이 돼야 돼. 평형이. 알았어요? 평형. 그러면 여기를 자르는 것보다 보기 좋게 중간을 한번 잘라보는 게 좋겠죠. 여기를 한번 잘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보는 거야. 잘라보게 되면은 여기를 잘라보게 되면 이게 만약에 직경이 D인 봉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면이 나오겠죠. 응력 해석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라보면은.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는 축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얘는 인장아중이지만 얘는 하나의 토탈 벡터 개념으로다가 축 방향에 이게 작용되어지는 전체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럼 이게 단면적이야. 단면적 A는 어떻게 돼요? 직경이 D다 그러면 단면적 A는 어떻게 되냐? 직경이 D다. 그럼 요 면적은 어떻게 돼요? 요 면적은. 요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요 단면 어디를 자르든지 다 이런 면이 나오겠죠? 요거의 면적 어떻게 돼요? 자. 반지름이 R이다. 우리가 이거는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어요, 이거? 이러한 면적, 원의 단면적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배웠죠. 면적,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얘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단면적이, 파괴 면적이. 그런데 대학에 들어오면은 이걸 갖다 배란간에 4분의 파이 D 제곱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알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직경이 얼마예요? 직경이 얼마야? D야, D. 이렇게. 어? 그럼 반지름은 얼마예요? 반지름은? 2분의 D가 되겠죠? 2분의 D. 반지름은. 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반지름 곱하기 3.14 한 거나 얘는 이꼬로. 이렇게 되게 되면은 4분의 파이 D 제곱한 거 똑같은 거야. 알았어요? 우리는 항상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어떻게 문제 풀 거냐? 어? 반지름 곱하기 3.14로 문제를 풀 거냐?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문제 풀 거냐? 4분의 파이 D 제곱. 똑같은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경이 D인 강봉이다. 그러면 이렇게 응력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도 있는 거. 똑같은 거죠? 반지름으로 하나, 직경으로 하나. 어? 이렇게. 그래서 이걸 외워둬야 돼요. 이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니까. 원의 면적. 어? 직경이 D인 원의 면적은 4분의 파이 D 제곱이다. 같은 거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심이 뭐야, 이거? 이심이 외력이야, 외력. 그러면 요심과 보이지 않게끔 요게 작용하는 거예요, 요게. 요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뭐라 그래? internal force. 어? internal force가 뭐 internal force. 내력이에요, 내력. 이걸 우리가 다시다. 이걸 뭐라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내력이라든가 내력. 얘를 뭐라 그래? 외력. 그러면 이거보다 얘가 크다. 외력이 크다. 그러면 재력이 어떻게 되겠어? 파괴되겠죠. 어? 그래서 파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겠죠. 같고 얘는 저항력이나 마찬가지야. 저항력. 이게 힘이 작용하게 되면 이게 저항력이나 내력은 뭐나 마찬가지야. 얘는 저항력이나 마찬가지예요. 저항력.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력이 작용하면. 그래야지 재료가 파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굳이나 X방향에 대해서 평형방정식을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작용하는 힘을 플러스, 이렇게 작용하는 힘을 마이너스라고 놓고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힘의 평형방정식. 외력, 얘는 내력. 플러스 마이너스 이꼬로 X방향으로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은 0이면 평형이 된다는 거예요. 평형.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해서 외력 마이너스 내력은 0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얘기는 뭔 얘기야? 외력과 내력은 같다는 거죠. 어? 이렇게. 근데 뭐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가 돼야지만이 되는 거죠. 저항력이니까. 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력은 이거로 내력.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걸 힘이라고 하는 거야. 힘. 그래서 응력을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되는데 정확하게는 뭐야? 이 응력은. 정확하게는 뭐예요? 응력은. 문제를 풀 때는 이거 갖고 문제를 풀지만 실제로 다는 저항력이기 때문에 응력은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거 잘 알아둬야 돼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응력이라는 건 뭐야? 어? 응력은 뭐예요? 단면적분의 내력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응력은 정확히 말하면. 알았어요? 내력의 크기. 어? 내력. 자, 그래서 요걸 잘 알아둬야 된다, 이거. 그런데 일반적인 책에서는 응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넣는 거야. 어차피 이렇게 왜 내력과 외력은 같기 때문에 그냥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넣는데 정확하게는 응력이라는 것은 외력에 저항하는 internal force. 내력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력의 크기. 나중에 객관식 문제 나오면 이걸 골라야 돼요. 이게 이렇게. 어? 내력의 크기. 이렇게. 자, 그러면 응력에 대한 단위도 한번 봐요. 단위. 자, 요거 중요한 거예요. 자, 단위를 본다. 단위. 어? 응력에 대한 단위. 응력에 대한 단위. 어? 자, 우리가 공학 단위 같으면 어떻게 돼요? 공학 단위 같으면 단면적은 길이에 대한 제곱이니까 어떻게 써요?
이렇게 썼어요, 옛날에는. 단위 면적당 인터럴 포스. 내력의 크기. 어? 힘은 킬로그램 이렇게, 내력은. 얘는 이거. 그런데 국제 단위는 뭐를 써요? 힘을 뭐를 써? 힘을 뭐를 쓴다 그랬어요? 뉴턴. 어? 면적은 뭐를 써? 면적은. 단면적은. 가로 세로 하게 되면 이렇게.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그럼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요거를. 압력 단위나 응력 단위 얘를 파스칼이라고 쓰는 거예요. 파스칼. 요거 잘 알아야 돼. 얘를 뭐라고 읽는다? 얘를 뭐라고 읽어? 파스칼이 아니라 파스칼. 알았어요? 파스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뉴턴이 들어간 거 뉴턴 퍼 메다 제곱은 파스칼이라고 그러는 거 똑같은 거야. 1파스칼은 1뉴턴 퍼 메다 제곱 같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응력 단위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숫자가 크게 나왔다. 숫자가 크게 나오면 어떻게 돼? 숫자가 크게 나오면 얘를 갖다 1000으로 나눠요. 얘를 1000으로 나누게 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어? 킬로파스칼이 된다 그랬죠. 킬로파스칼. 또 숫자가 너무나 크게 나왔어. 또 1000으로 나눠. 또 1000으로 나누면 뭐가 돼요? 어? 메가파스칼이 된다 그랬죠. 이거. 얘를 1000으로 나누게 되면 킬로파스칼. 또 1000을 나누면 메가파스칼. 반대로 1000을 곱하면 이거. 1000을 곱하면 이거.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답이 1000단위 미만으로 나오게끔 정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접두어를 쓰는 거예요. 메가파스칼, 킬로파스칼, 파스칼 이렇게. 그래서 이거 알아둬야죠.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그리고 하나 알려드리는데 요거. 얘가 뭐라 그랬어? 뭐라고 읽어 얘가? 어? 메가파스칼. 이렇게 메가파스칼. 메가파스칼은 어떻게 되냐? 본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메가파스칼. 예를 들어서 1메가파스칼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1메가파스칼은 몇 킬로파스칼? 몇 킬로파스칼? 어? 1000킬로파스칼. 1킬로파스칼은 1000파스칼. 그러니까 1메가파스칼은 이꼬로 얼마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이거. 얘는 뭐야? 이렇게. 이렇게. 이해가죠? 이렇게. 얘를 반대로 1000을 나누게 되면 이거, 또 1000을 나누면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다만 여기에서 이걸 잘 보는 거야. 이거. 그래갖고 문제를 풀 때 계산기 없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이거. 1메가파스칼. 얘를 이제 공고에서는 어떻게 배우냐? 공고에서는. 자, 요거 1메가파스칼 같은 게 뭐냐 이걸 알아둬야 돼. 그래서 잘 봐요. 1메가파스칼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단위 면적당 얼마의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1메가뉴턴의 힘이 작용하는 거야. 알았어요? 자, 1메가파스칼은 뭐야? 이거나 마찬가지야. 단위 면적당 1메가뉴턴의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어요? 잘 봐요. 이거.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끄트머리 걸 외워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를 계산기 없이 잘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몇 뉴턴이야? 1메가뉴턴은 몇 뉴턴이에요? 킬로뉴턴, 뉴턴.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되겠죠. 1메가뉴턴은 100만 뉴턴이야. 알았어요? 100만 뉴턴. 자, 이거 1m는 몇 밀이야? 1000밀이죠? 1000밀의 제곱이야. 그러면 100만 밀의 제곱이 되겠죠. 100만 밀. 이렇게. 그래서 요거하고 이렇게 없애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이 꼴이 얼마, 뭐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 같다는 걸 알아두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면 나중에 계산기 없이 문제를 풀 때 너무나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가뉴턴이라는 거는 뭐나 마찬가지야? 요거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알았어? 요거. 이렇게. 요거를 외우고 있는다. 그러면은 나중에 조금 숙달이 되면은 문제를 풀기가 쉬워져요. 알았어요? 이렇게. 무조건 뉴턴을 고치고 면적을 미리제곱으로 다 하게 되게 되면 이것도 면적이니까. 이렇게. 요거하고 같은 거다. 요거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메가뉴턴, 1메가파스칼은 1메가 1뉴턴 퍼 미리제곱. 요거 같은 거다. 요거. 크기가.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잘 여러분 몇 번 써보면 금방 알아요. 이렇게. 이렇게 알아둡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응력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내력의 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력의 크기. 이렇게. 이거 잘 알아둬야 돼요. 이거. 외력에 저항하는 힘을 갖다가 응력이라고 한다. 응력이라고 한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돼서 아까도 얘기했죠. 재력학은 어떠한 재료에 힘이 작용하면 변형이 생겨. 반드시 늘어나. 잡아다니면 늘어나겠죠. 압축을 시키면 줄어들어. 그런데 우리가 어느 한쪽이 그 견디지 못하면 파괴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 이게 얘하고 얘가 같아야지만이 탄성 간도내에서 어느 정도 늘어나든지 저기라는데 어느 한쪽 얘가 더 커버리든가 얘가 더 커버리든가 하게 되면 언밸런스가 돼가지고서 재료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 때 항상 이걸 보고 문제를 푸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저항력 개념으로서 응력을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럼 똑같은 조건에서 응력이 큰 게 좋은 거야, 작은 게 좋은 거야? 잘 봐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어느 게 더 안정성이 있는 거야? 이게 안정성이 있겠지? 안정성이. 알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응력 해석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몸무게가 이렇게 딱 있어요. 이렇게. 두 발로다가 이렇게 딱 서포팅 되고 있을 때 이게 가장 안정성이 있는 거지. 근데 어느 한쪽에 발을 들어봐. 이렇게. 발을 들으면 면적이 어때요? 줄어들었지? 단면적이 줄어드니까 어때? 불안정해지죠? 이거 마찬가지야. 응력이라고 하는 경우는 단면적하고는 무슨 관계야? 이거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죠? 반비례. 알았어요? 단면적이 커지면은 얘가 커지면 응력이 작아져. 응력이 작아지면 안전성은 확보되는 거야. 안전성은.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는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응력 해석을 잘 해야지 재료를 절감하면서 파괴되지 않고 돈도 절약되고 뭐해? 이러한 그 역학적 이런 과목을 공부하는 것은 경제성 확보야. 경제성. 안전성과 경제성. 안전성만 확보하다 보게 되면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응력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알았어요? 안전성만 그래서 얘는 단면적만 너무나 크게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됐어?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성과 안전성 요거를 잘해서 극한 설계라고 하는 경우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설계도 이렇게 하는 거다. 모든 그 학문은 다 경제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해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쉽게 말해서 이걸 생각하면 돼요. 단면적과 응력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알았어요? 그래서 동일한 조건에서는 응력이 그래도 어때요? 큰 거보다는 작은 쪽이 안전성이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똑같은 조건에서는.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응력이 중요하니까. 그럼 얘가 크면 어때요? 얘가 크면 어떻게 돼?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죠? 그러면 이게 커지게 되면 얘도 커지는 거야. 알았어? 얘는 반비례니까 커지면 작아지는 거고. 알았어요? 요거. 그래서 응력 해석을 나름대로 잘 이해를 해. 파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응력이 동일한 조건에서 응력이 큰 것이 안정성이 있냐? 작은 것이 안정성이 있냐? 요거를 잘 알아두면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응력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자, 응력을 크게 나누게 되게 되면 먼저 수직응력이 있어요. 수직응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노멀 스트레스에서 법선응력이라고 그래요. 법선응력. 수직응력, 법선응력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수직응력을 갖다가 우리가 공식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공식을 만들려면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공식 문제를 풀려면. 그래서 수직응력이나 법선응력은 기호를 뭐라고 쓰냐? 그리스어로다가 전부 다 써요. 공학적인 기호는. 그래서 수직응력이나 법선응력은 기호를 갖다가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이게 수직응력을 나타내는 거야. 알았어요? 이렇게. 그럼 이걸 뭐라고 읽어? 국자처럼 생긴 거를 시그마라고 읽는 거야. 시그마. 시그마. 시그마는 뭐를 말하는 거야? 이 기호가 중요해요. 공식을 외우려면.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시그마는 수직응력과 법선응력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시그마라는 기호는. 그러면 수직응력이나 법선응력에는 뭐가 있냐? 방금 전에 배웠던 인장응력과 압축응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장응력과 압축응력. 인장응력과 압축응력은 무슨 응력이야? 수직응력이야. 수직응력에는 인장응력과 압축응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장응력이나 압축응력은 기호를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영어로다 텐사일 스트레스, 컴프레시브 스트레스에서 이렇게 써도 다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그거보다 인장응력은 시그마, 아까 심도 마찬가지 텐사일 스트레스. 요거는 압축응력은 컴프레시브 스트레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책마다 다 달리할 수 있어요. 얘가 없어도 이거는 이렇게. 수직응력, 법선응력은 노멀 스트레스는 우리가 인장응력과 압축응력은 수직응력에 상당한다. 수직응력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야. 왜 수직응력이라고 하느냐? 왜 수직응력이라고? 자요. 이거. 인장응력은 왜 발생한다 그랬어요? 재료에 인장하중이 작용하면 재료 내부에서는 인장응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A분의 왜? 인장하중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인장하중. 이렇게 되는 거야, A분의 P. 알았어요? 얘는 왜 생겨? 얘는. 똑같이 면적은, 파괴 면적은 똑같은데 뭐예요? 얘는. 압축응력은 왜 생기는 거야? 재료에 무슨 하중이 작용했을 때? 압축하중이 작용하면 압축응력이 생기는 거야. 알았어요? 컴프레시브 로드. 이렇게. 다 A분의 P야. 다 A분의 P. 알았어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단위가 뭐야, 얘는? 우리가 메가파스칼을 많이 쓰니까 이렇게 써, 그냥. 메가파스칼. 얘도 메가파스칼. 이렇게. 다 A분의 P, A분의 P. 요거 잘 알아둬야 돼요. 자, 응력은 크게 나눠서 수직응력과 무슨 응력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응력이 있다? 무슨 응력이 있어? 전달 응력이 있는 거야. 전달 응력. 전달 응력. 전달 응력. 전달 응력이라고 하는 경우는 기호를 갖다 뭐라고 쓰냐면 낚싯바늘 같이 쓰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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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뭐라고 읽어? 이 기호예요. 기호 이것도. 이것도 그리스어인데 이렇게 하고 낚싯바늘처럼 쓰거나 또는 뭐라고 써? 또는 여기다가 이 전달 능력 자체가 우리가 시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책에 따라서 타우에다가 여기다 S를 쓰는 책도 있어요. 가위로 자르다 이런 뜻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쓰는데 얘도 뭐야 그러면? 전달 능력은 왜 생긴다 그랬어? 전달하중이 생기면 재료 내부에서는 전달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얘는 그럼 어떻게 써요? 얘는 A분의 시어로드. 전달하중이 작용하면 전달 능력이 생기는 거야. 전달 능력.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얘도 뭐예요? 메가파스칼, 뉴턴 퍼 미리제곱. 얘는 뉴턴 퍼, 얘는 미리제곱. 이렇게 하게 되면 돼. 메가파스칼이 뭐야? 힘은 뉴턴. 면적은 미리제곱으로 하게 되면 뉴턴 퍼 미리제곱이 메가파스칼이었죠. 메가파스칼은 뭐하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똑같은 거야.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메가파스칼 개념으로다가 문제를 푸는 거를 숙달을 시키시면 돼. 그러면 힘은 뭘 갖다 집어넣으면 돼? 뉴턴을 집어넣으면 돼요. 면적은 뭐야? 4분의 파이 t제곱이라든지 뭐든지 전부 다 미리제곱을 갖다 집어넣으면 그것이 바로 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문제를 쉽게
계산기 없이 풀 때는 이게 좋아요. 나중에 같이 문제 풀어보겠지만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뭐라고 읽어? 이거 낚싯바늘처럼 생긴 이거 이 기호를 뭐라고 읽어 이거를? 어? 뭐라고 읽어? 처음 봐? 이거? 이거는 우리가 그래 공학적인 기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접할 수 있어요. 이거 초등학생들이 영어 공부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타우라 그래요. 타우. 타우라는 기호는 전달 능력을 나타내는 기호다, 시그널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타우. 자, 타우는 A분의 P. 이런 공격은 하나의 포뮬러 공식이기 때문에 외우는 거예요. 얘도 인자가중이 작용하면 인자능력이 생긴다. 압축하중이 작용하면 압축능력이 생긴다. 다 A분의 P야. 다 A분의 P. 그래서 요 문제를 이제 이거 심플 스트레스는 세 가지로 다 표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전달 능력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접서 능력이라고 하는 거야. 텐젠셜 스트레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한번 봅니다. 자, 단수 능력은 각각에 대한 심플 스트레스 개념은 이렇게 제일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인자 능력, 압축 능력, 전달 능력, 이거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풀어야 돼. 이런 건 간단하지. 얘가 작용하면 인자가중이 작용하면 인자능력이 발생한다. 압축하중이 작용하면 압축능력이 발생한다. 전달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전달능력이 발생한다.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10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아까. 자, 그런데 왜 이거를 접선하중이라고 하며 왜 이거를 전달능력이라고 하고 왜 인자능력과 압축능력을 수직응력이라고 하는 거냐. 이걸 알아야지. 자, 그래서 이거는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어요. 인자능력은 왜 생겨요? 왜 생겨? 왜 생긴다 그랬어요? 뭐가 작용하면? 인자가중이 작용하게 되면. 인자가중이 작용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러한 재료가 있을 때 가상 파괴 면적, 파괴 단면적을 갖다가 보기 좋게 어디를 자르더라도 다 내력과 외력이 평형을 유지하는데 될 수 있으면 가운데를 갖다 이렇게 잘라보는 게 보기도 좋죠. 자, 그래서 가운데를 이렇게 가상적으로 파괴 면적을 이렇게 잘랐다. 그러면 이 축선 방향이 심하고 이 가상 파괴 면적인 A하고 이 관계가 뭐예요? 이렇게 수직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직각, 수직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축선 방향이 심하고 잘라지는 면적하고 노멀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장 응력을 수직 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압축도 볼까요? 압축. 자, 압축하중이 작용했다. 압축하중이 작용했어요. 압축하중도 가상 파괴 면적을 이렇게 했을 때 가상 파괴 단면적과 이 축선 방향의 힘은 무슨 관계? 수직. 그래서 이거를 수직 응력이다 또는 노멀 스트레스, 그러니까 법선 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 응력과 인장 응력이 작용하면 인장하중이 작용하면 인장 응력이, 압축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이 단면에서는 압축 응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봐봐요. 이거 이런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리벳 같은 게 전단에 의해서 파괴돼요. 리벳이 뭔지 알죠? 리벳 몰라? 리벳. 보일러라든가 이런 강판 같은 거를 접합할 때 리벳으로다가 표기를 해요. 저런 한강 교량 같은 거 보게 되면 막 이렇게 뭐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리벳이야. 리베팅한 거. 리벳.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전단 응력을 제일 많이 표기하는 게 리벳이에요. 자, 그러면은 판을 이렇게 접합하는 거야. 리벳은. 자, 그럼 여기에서 리벳이 이렇게 돼 있다. 이것이 리벳이야, 리벳. 요게 이렇게 머리 이렇게 두 개의 철판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시켜 준 거를 얘를 리벳이라 그래요, 리벳. 요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리벳 같은 경우는 거의 파괴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전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전단 파괴. 핀이라든가 리벳 같은 경우는. 자, 그럼 여기에서
시어로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얘도 뭐야? 시어로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리벳에서 작용되어지는 응력은 뭐냐? 전달응력이 되는 거야. 알았어요? 전달응력. 자, 그러면 리벳의 직경이 D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타우는 A분의 시어로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럼 요거에 대한 면적, 요거 리벳을 봐봐, 리벳. 어디가 잘라지겠어? 리벳은. 여기가 잘라지겠죠, 여기가. 이렇게. 잘라지는 게 여기가 잘라지는 거야. 알았어요? 꼬랑지를 부는 거야. 얘를 꼬랑지를 이렇게 가게 되면 요 잘라지는 면하고 얘는 무슨 관계야? 평행하죠? 이건 직각이지만 이건 직각인데 잘라지는 면하고 얘는 요 잘라지는 면하고 어떻게 돼? 평행하잖아, 평행.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접선 방향, 전단하중이다, 접선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되어지는 응력이 보기 좋게 잘라보면 여기가 잘라진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잘라지는 거야. 이렇게 가위로 자르는 것처럼 평행하게. 알았어요? 요심과 요심이 이렇게 작용이 되면. 그럼 이걸 잘라지는 면을 보게 되면 아예 보기 좋게 하면 돼. 이렇게. 요 면이 잘라진단 말이야, 요 면이. 알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 면적이 얼마야, 요 면적이? 직경이 D니까. 요거. 4분의 파이 D제곱이라 그랬죠? 어? 리벳의 직경은 얼마냐? 잘라지는 면적은 4분의 파이 D제곱. 얘를 갖다가 여기다 쓰는 거야. 여기다 왜 그랬어요? 공식 고르는 게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런 것들. 알았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뭐야? 힘을 뉴턴으로 하고 직경을 미리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뉴턴 퍼 미리 제곱이 뭐예요? 내가 파스칼. 이렇게 답을 내면 되는 거예요. 힘을 뉴턴으로, 면적을 미리 제곱으로. 알았어요?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이제 힘을 보게 되면 전단이냐, 압축이냐, 인장이냐 이런 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알았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중요한 응력 세 가지. 수직응력, 인장응력과 압축응력이 있다. 전달응력. 힘을 보게 되면은 딱딱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면 거기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책에 나와 있는 거는 같이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잠깐쉬면서 그 문제라 뭐 예제 엑사이즈 문제라 한번 봐요. 그래 거기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 응력은 확실하게 계산할 줄 알아야지 재력 거기 입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